저는 지금 수학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지금 수능에서 나온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저는 한 문제도 못 풉니다. 그럼 저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은 필요한 건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수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하게 발전된 괴물인 것 같아요. 남호성입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있고 지금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학생들과 같이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융합인데요. 말 그대로 융합이라고 하면 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결합했을 뿐 실질적으로 융합은 잘 안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 말이 융합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같이 모여봤자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옛날에 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우물을 팔아. 한우물을 팔아에 대한 아주 그 신념이 있죠. 뭐 한우물을 또 제대로 못 파면서 이런 생각.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다 정말로 다. 근데 그 한우물을 팔아에만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융합이 잘 안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융합을 여러 우물을 파서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간혹 가다가 선진국에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혼자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융합을 이끌어내고 그 융합을 하는 사람들이 또 융합형 인재를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뭐 하나하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는 그 밑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융합형 인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공유할 테고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융합형 인재들이 같이 키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즈라고 해서 저희 연구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남즈 연구소 소개하겠습니다. 남즈는 첨단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남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디어제닉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인가요? 지금까지 등장한 4명의 목소리는 남즈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합성됐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보시기에 그냥 공대 연구소 같죠. 근데 저도 영어영문학과 교수이고 저희 연구원 모두 다, 저희 학생들 모두 다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출신입니다. 전원이 공대입니다. 저 공대가 아니고 저는 저 공대 교수, 공대 학생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늘 착각이 돼서 그렇게 말이 나왔네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뭐 인문계생들이 아니면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이 하면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은 자체 기술이고 그 다음에 자체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고 자체 컴퓨팅을 다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력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영어영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을 포기하고 문과로 갔고 문과에서 영어영문학과 간 이유는 그냥 그 당시에 뭐 영어 좀 잘하면 취직될까 해서 그렇게 영문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거죠. 누가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문과를 들어왔는데 뭐 제가 문학적 소양이나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라서 뭐 따라가기 되게 힘들었고 그 중에서도 조금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 관련되는 언어 과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언어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음성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학을 하다가 이제 석사과정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뭐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건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요즘 코딩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1년 동안 학원 가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을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입사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다가 예일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언어학을 했습니다. 해스킨스 저기 작게 보이는데요. 예일 대학 소속에 있는 해스킨스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 연구소나 뭐 어디 학교보다도 융합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구원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을 장려했고 그런 사람만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 최초로 거기에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2014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수로 돌아온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청운의 꿈을 품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느낀 게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취업난이 어마어마하죠. 옛날만 하더라도 제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영문과 하면 취업 다 됐거든요. 이제 영어 잘하는 그런 과로서의 그런 가치도 많이 잃었고 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낮게 되고 학생들은 취업하는 데만 지금 매달려서 있는 상황이라서 가자마자 좌절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여서 머릿속에 담아와서 이제 가르쳐서 정말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상황은 그냥 저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학생들이 뭐 어떠한 꿈과 미래도 생각 없이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답답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딱 들어갔을 때 첫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으로. 이 친구인데 강재구라고 합니다. 강재구. 재구가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배워왔던 것들이 전부 다 코딩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영문과 하면 수학도 못하고 코딩도 못하잖아요. 당연히 잘할 수가 없죠. 수학 옛날에 다 끝냈고 뭐 문과로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 수포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재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컴퓨터 뭐 게임이나 하지 뭐 수학도 못하고 이런 친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답답하기는 하고 여기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 친구한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서 이 친구한테 심어주자. 이걸로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12척의 배도 없던 그런 데서 한 명의 강재구 있는 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선택한 것은 하루에 시간만 나면 재구를 찾아서 재구야 나와봐 이러면서 2시간을 과외를 했습니다. 당연히 돈 10원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짧게 쉽게 가르칠까 한 그냥 절박함으로 너무너무 2시간씩 매일 2시간씩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구를 가르쳤고 재구는 그 뒤에 오는 여기 아까 보시면 그 뒤에 온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온 친구들한테 하나 둘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밑으로 전파되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저희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타적 이기심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타적인 거죠. 근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한테 이타심을 베풀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제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 밑에 또 제자들이 또 설명해주고 또 그 밑에 또 배우는 사람이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가 배우는 것들을 수학과 코딩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너무 남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런 교육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에 남즈들이 오셨거든요. 저는 남이고 남즈들이 여기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서 박수 한번 받으세요. 네, 아까 소개 드릴 때 인공지능 하는 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공지능 한번 해봐라 이러면 인공지능이 그래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떠오르는 게 수학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그냥 겁먹어 싫대죠. 오늘 제가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가지고 직접 수학하는 걸 한번 해보실 수 있게 그냥 드릴게요. 저는 지금 수학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수학 문제 지금 수능에서 나온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저는 한 문제도 못 풉니다. 그럼 저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학 이야기를 하는데도 학교나 아니면 수능 문제 푸는 그 수학과 제가 하는 수학은 지금 이름은 똑같이 붙었지만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은 필요한 건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수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하게 발전된 괴물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속지 말고 저는 제대로 된 수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인공지능 동시에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는다는 느낌으로 수학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자, 왼쪽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글이 나오고, 컴퓨터로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로 나오면 그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영상 데이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까만 거를 우리가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흰 거를 10이라고 하고, 까만 거하고 흰색 사이에 있는 것을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된 그림 보시면 이제 픽셀이라고 해서 이제 사각형, 정사각형이 보이죠. 그런 게 다 하나가 숫자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숫자로 바꾸면 아, 이런 숫자가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숫자 맞죠?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고 숫자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따와 봅시다. 위에부터 이렇게 한 줄 한 줄 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 데이터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리 데이터는 뭔가? 소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빵빵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가 음파가 나가죠. 자,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이것도 쭈르륵 우리가 해보면 밑에 다 숫자죠, 숫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는 글자인데 이걸 숫자로 숫자로 어떻게 되지? 사전이 한 5만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사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100000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는 01000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총 몇 개 숫자가 있나요? 5만 개의 단어, 5만 개의 숫자가 있으면 돼요. 다섯 번째 단어, 일곱 번째 단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5만 번째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000000 하다가 5만 번째 1 해서 되면 되겠죠. 자,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영상, 소리, 그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했었죠.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숫자들, 그러니까 숫자 열이라고 해봅시다. 숫자 열. 그러니까 다 정답이에요. 숫자 들 해도 되고 뭐 숫자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숫자죠. 데이터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데이터는 숫자 열로, 길쭉한 숫자 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가서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데이터는 숫자라고 그랬죠.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면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요. 잘 보세요. 자,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게 데이터 들어가서 데이터 나오는 거, 이게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들어가서 다른 숫자로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컴퓨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컴퓨터 안에. 직사각형 안에 그냥 숫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왼쪽에 있는 그 숫자들과 어떻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로 바뀌어서 나올까? 자, 제일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요 마이너스 1, 0, 3, 2 있죠. 뿅! 딱 4개 짝이 맞죠? 여기 곱해집니다. 이렇게 곱해지고 값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더해집니다. 더해진 값이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4개의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셨죠? 여기 지금 바짝바짝 흔들리는 거 있었죠, 요거. 자, 이걸 데이터라고 그래. 데이터 부분을 우리는 가리켜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 그 직사각형으로 생긴 부분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은 인공지능의 역할을 합니다. 저 행렬 부분이 인공지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렬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벡터 이야기도 나오고 행렬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벌써 다 이야기했어요. 수학 이야기 다 했고 인공지능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게 근데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수능은 어떤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전에 수포자였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큰 중요한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가 경쟁력으로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수학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았을 텐데 여기까지밖에 못 오게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처럼 쉽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쉽게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우물을 팔아
이런 속담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고 여러 우물을 파는 사람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우물은 반드시 수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쉬운 수학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